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개차반 같은 시부와 찌질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4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보통 결혼을 할 때 부모도 본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오판이었다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을 통해 알게 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제 전 남편과 시부를 보며 알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남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 다 쳐내고 나니 남자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절대로 제 일에 간섭하려는 행동은 없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시부와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았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저와의 결혼을 꺼려하셨어요.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문자를 봐도 다 그 자리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는 법이다. 보통 어머니가 죽고 없으면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는 게 맞을 텐데, 이 정도로 관계가 소원한 거 보면 아버지 될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자식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저도 발끈해서 반박했어요. 아버지, 그냥 성격 탓일 수도 있죠. 서로 무뚝뚝할 수도 있고. 부녀가 아니면 몰라도 부자가 아니면, 그리고 나도 시댁이랑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솔직히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시부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일처럼 들렸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시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저렇게 못 산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과 관계가 소원한 남편에게 더 마음이 갔던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아무래도 딸의 결혼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았어요. 이날을 떠올리면 그런 부모님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라며 웃으며 넘겼던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후회할 선택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저는 그만큼 남편에게 신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친정은 꽤 잘 사는 편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신혼집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친정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결혼 전부터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됐고요. 평수는 넓지 않았지만 남편은 돈 안 들이고 신혼집이 생겼다는 것에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제 나이 40에 홍기를 꽉 채워 결혼한 연상연하 커플에게도 신혼은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긴 했죠. 그런데 그 즐거운 나날은 얼마 가지 못해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부의 문제 때문이었죠. 시부가 사는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그 시댁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만큼 남편은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죠. 시댁과 신혼집이 가까웠지만 남편이 시부와 가깝지 않았기에 저도 시부와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 거였죠. 시부는 남편이 아니라 제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아가,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뭘 할 수가 없구나. 반찬이 다 쉬어빠져서 이 여름에 보관도 못하고, 수리를 하자니 너무 낡아서 수리가 될지 걱정이고, 사자니 돈이 없고. 남편이 시부의 연락을 다 씹어대니 시부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건 정해진 순서였죠. 그렇다고 제가 시부 연락을 남편처럼 다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아버님, 그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남편 이름을 팔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님 나한테 연락 오셨어.
시댁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당신한테 연락 왔어? 웬만하면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신 입장도 좀 그럴 테니까 당신이 대충 알아서 해줘. 술이 필요하면 수리해도 되고 사야 된다면 원룸에 들어가는 작은 거, 싼 거 사드려도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수긍할 거야. 돈 없어서 안 해줬다고 해도 뭐라 하시지 못할 테니까 사실 무시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남편 말에 저는 생각보다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놓고 무시하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건지는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으고 있던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조금 빼서 시부에게 작은 원룸형 냉장고를 사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그것과 비슷한 크기라서 다행이긴 했죠. 시부는 제게 고맙다며 이빨은 칭찬만 해주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그 뒤로 시부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항상 가전이 고장났다는 거였죠. 처음에 사준 냉장고, 그 뒤에 중저가 작은 크기의 TV, 전자레인지까지 벌써 3개의 가전을 저희 생활비로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자레인지를 바꾸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가, 요즘에 황사가 너무 심하구나. 집에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너무 갑갑해서 그러는데 공기청정기 하나만 집에 놔줄 수 없겠니? 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나쁜 공기 쐬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집에서만이라도 깨끗한 공기 맡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한마디로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거였죠. 저는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요즘에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사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서 이번 공기청정기 사는 것도 아슬아슬하네요. 다음부터는 저희도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돌려서 말하면 시부가 또 눈치 없이 요구할까봐 일부러 대놓고 앞으로는 사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가구나 가전들이 많이 낡았지. 그래도 네 덕에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바꿀 수 있었으니 여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솔직히 시부가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알겠다며 수긍을 하더군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홀가분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 하는 마음에 그간의 짜증을 덜어내고 보낸 거였죠. 마지막이다 생각하니 마음도 그 전보다야 편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시부에게 사주고 집에 돌아와 저는 집 정리에 들어갔어요. 제가 계속 살던 집이라 결혼 후에 남편 짐이 들어오면서 점점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 상태가 꽤 괜찮은 것들은 모두 중고마켓에 팔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중고마켓에서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바로 보이는 화면에 제가 시부에게 사준 것과 동일한 공기청정기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린 지 얼마 안 된 게시물이었는데 그것도 미개봉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인기가 많은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방바닥이며 벽지가 시부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저는 글 주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예전에 올린 글들도 전부 미개봉 상품이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시부에게 사준 가전들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길 바랬어요. 설마 시부가 저한테는 가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미개봉으로 팔아먹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서 직거래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동료 대신 직접 제가 거래를 하기로 한 장소로 향했고요. 그곳에는 시부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주소 봤을 때부터 확신이 됐어요. 시부 집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었거든요. 며느라가,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시부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게다가 공기청정기를 몸으로 가리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더 열받았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제가 사주신 공기청정기 들고 왜 공원에 나와 계세요? 설마 지금 중고거래 하러 나오신 건 아니죠? 그게 말이지. 내가 원하던 모델이 아니라서 팔아서 다른 거로 사려고 했지 뭐냐.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라 내가 말도 안 했어. 자연스레 거짓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럼 여태껏 제가 사준 가전들은 집에 얌전히 잘 있겠네요. 아버님 집도 코앞인데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지금 집에 말이냐? 네, 제가 사준 것들이 잘 있는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진짜 시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시부가 온몸으로 저를 막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하소연하더군요. 아버님, 거짓말 그만하세요. 제가 사준 가전도 여태껏 다 팔았다는 거 알아요. 중고마켓에 거래 내역 다 나오는데 그건 모르셨나 봐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돈 많이 벌잖냐. 나는 늙어서 이제 써주는 곳도 없고 일할 곳도 마땅찮으니 돈을 버는 게 없잖아. 늙으니 몸에 힘도 없고 써주는 곳도 없어서 그래. 네가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시부는 제 눈치를 보며 저 자세로 굽히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시부는 한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매번 사고쳐서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쫓겨나는 이유는 매번 돈 문제 때문이었고요. 돈을 벌려면 진득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가불이나 하고 성실하지도 못하니 매번 쫓겨나는 게 일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렇게 며느리 뒤통수를 치는 거였죠. 이해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돈을 마련하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아시기는 하냐고요. 앞으로 이런 거 사드릴 생각 없으니 물건 사달라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용건 말씀하시고요. 누구는 돈이 남아 돌아서 사준 줄 알아요? 남편이야 어떻든 저라도 시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시부가 들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어차피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했으니 제가 다시 환불할게요. 미개봉에 상자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환불하기도 쉽겠네요. 아가, 그건 놔두고 가야지. 나도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만 받고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으마. 우물쭈물 그딴 말이나 짓거리는 시부를 보니 열이 받아 빽 소리쳤어요. 돈 필요하면 아드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요. 애꿎은 저한테 돈이며 시간 쓰도록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공과금도 남편 앞으로 날아오는데 그렇게 치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내드리는지 알고는 있으세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한 제 말에 시부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낚아채듯 시부 손에서 공기청정기를 가져와 다시 차에 실었어요. 간다는 말도 없이 차에 물건만 실어 집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오늘 내가 사드린 공기청정기 중고거래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거든?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신데? 돈을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시는 거야? 거짓말을 왜 자꾸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가 또 그랬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아버지랑 관계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좀 그래. 돈도 밝히시고 잔머리도 좀 굴리시는 편이지.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받는 건데 당신한테 연락을 할 줄은 몰랐어. 사실 나한테도 몇 번이나 문자로 집 싱크대며 세면대며 고장났다고 연락 많이 왔거든. 내가 다 읽고도 무시했더니 당신한테 연락했나 봐. 처음부터 시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아버지 연락을 무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줬더라면 저도 시부에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이야 며느리가 시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마저도 시부에게는 저에게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잖아요. 제가 물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설명해주길 꺼려했던 남편이 제가 당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알지. 당신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가전 사다가 시아버지한테 드릴 때도 당신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었잖아. 나한테 한 번쯤은 의심해보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번이나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알아서 하라고만 했잖아. 아, 일단 알겠어. 앞으로 나 아버님 연락 안 받을 거고 받더라도 다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의 선의가 사기로 돌아왔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도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도록 연락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다만 그날 집에 가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더니 남편도 제 눈치를 실실 보더군요. 그 뒤로 시부 연락을 몇 번 무시했더니 저한테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에게 더 많은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저야 속 편해졌으니 시부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솔직히 화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초반에 잘 끊어냈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간 참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에게 연락이 없으니 그냥 제 생활만 하면 돼서 마음도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은 모르는 번호에 연락 한 통으로 다시 와장창 무너졌어요. 저는 폰이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폰이었고 한 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회사 폰이었죠. 그리고 회사 폰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연락도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르는 연락처로 온 번호를 받았더니 어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이 이종길 씨 며느리 되십니까? 시부 이름을 대는 남자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죠. 예, 제가 며느리 되는데 누구세요? 아, 저는 이종길 씨하고 사고가 난 사람인데요. 이종길 씨가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저를 치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아니고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사람을 치는데 병원에 가야 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니 돈이 없다면서 자식들한테 연락하라고 하지 뭡니까? 아들은 전화해도 한 통도 받지를 않으니 결국 며느님한테 연락한 겁니다. 시부가 자전거로 사람을 쳤다기에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를 어째. 일단 저희 아버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래, 나다. 이런 일로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시부에게 제가 말했죠. 아버님, 사고 난 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쳤나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50만 원만 좀 빌려줘라. 내가 차용증이든 뭐든 쓸 테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하고 합의는 해야 하지 않겠니?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상황을 알아볼 틈도 없이 일단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빌려달라는 말은 곧 갚을 거라는 말이니 부담도 없었고 말이죠.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버님, 다치신 분 입원으로 다 마무리해야 해요. 계속 끌고 오면 답 안 나오니까 병원 같이 가서 진료 보고 다 할 때까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뒤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니 상황이 궁금해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일은 잘 처리됐어요? 뒷말 안 나오도록 잘 해결하신 거 맞죠? 그래, 다 해결 잘 됐다. 네가 돈을 빌려줘서 그걸로 합의금이랑 치료비 했어. 그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으마. 고맙다, 며느라가. 그렇게 말을 하는 시부를 보며 시부도 반성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자전거로 친 사람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경황이 없고 너무 놀랐지만 잘 해결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달 뒤 이번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은 전화를 한 시점부터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종길 씨 가족이요? 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니,
멀쩡히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박아서 엉망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들은 전화 안 받지도 않고. 이거 다 고치려면 못해도 100만 원은 넘게 나올 텐데. 그쪽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돈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가족한테 연락한 거요. 또 사고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전거로 주차된 자동차를 박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날도 150만 원을 시부에게 빌려줬어요. 시부는 절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 뭐라 할 수도 없고 괜히 짜증나고 열받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냈어요. 여보,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 엄청 내고 다니는 거 당신 알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나야 모르지. 전화는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나한테 연락도 안 오시던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 한 번도 안 왔어? 당신한테 전화했었다는데? 당신이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아들한테 연락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시부는 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걸 알고는 저한테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님이 나한테 빌려가신 사고 합의금만 200만 원이야. 그거 분명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린 거고. 그런데 처음엔 빌려간 돈도 안 갚고 벌써 두 번째 사고 합의금도 빌려가셨거든? 돈 안 갚으실 것 같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아, 당신도 너무하네. 돈도 잘 벌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너도 가만 보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 뭐? 아버님 무시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인정머리 타령이야. 그래서 가정 갖다 팔아버린 건 안 돌려받았잖아. 그거라도 악착같이 돌려받을 걸 그랬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사고 친 걸 왜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아버지 생각하면 당신이 알아서 다 해야지. 여태껏 시아버지 연락 다 씹어놓고 모른 척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왜? 너도 결혼하니까 없던 효심이 막 생기고 그래? 와이프한테 대리호도 시키고 싶냐? 제 말에 남편놈이 기가 차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시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싹 다 봤는데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됐다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돈을 잘 벌면 뭐해? 인간이 안 됐는데. 가족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딴 말을 짓거리며 남편이 쾅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지가 화를 내요?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거의 2주가 넘도록 남편과 냉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상황이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 제가 사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2주 뒤 시부에게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아가, 내가 이렇게 계속 연락하니 미안하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그 사람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 100만 원은 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쯤 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 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시부에게 말했죠. 아버님, 그러면 일단 폰 들고 수리센터 가셔서 수리를 먼저 하고 있으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수리비 드릴게요. 저는 직접 가기로 했어요. 여태껏 전화로만 상황을 전달받았을 뿐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화들짝 놀라 그러더군요. 네가 직접 오려고? 근데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야 할 것 같은데 수리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파손된 폰 꼭 들고 대리점으로 가세요. 제가 확인하고 구매해드릴 건지 말지 결정할게요. 그렇게 말하니 시부도 잠깐 망설이더니 주소를 하나 알려주더군요. 그 주소가 적힌 곳으로 갔더니 시부와 제 또래의 남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시부와 그 사람을 보았는데 딱 봐도 두 사람 거리가 가까운 것이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이쪽 분이 사고 난 상대방이세요? 네,
어르신이 제 폰을 박살내서 제가 가져왔어요. 화면이 완전히 깨졌고 터치도 먹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수리는 의미 없고 새로 사야 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걸로요. 딱 봐도 옛날 모델의 폰이었어요. 그걸 요즘 모델로 바꾸겠다는 남자를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화장대 깊숙한 곳에 모셔뒀던 그 카드를 가져왔으니까요. 남편이 결혼 직후 만들었던 신용카드였는데 실물 카드로는 안 쓰고 페이로만 쓰다 보니 진짜 카드는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걸로 저 남자가 원하는 걸 결제해줄 생각이었어요. 괜찮아요. 카드로 일시불로 구매해드릴 테니까요. 현금만 보내주다가 카드로 결제하니 시부가 약간 당황하더군요. 이번에도 현금을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시부가 상대방 남자의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아마 현금으로 나오면 둘이서 나눠받을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는데 제가 카드를 긁으니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듯 싶었어요. 게다가 시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손에 들린 서류를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일상생활 책임 손해보험을 탈 수 있는 서류요. 신청서랑 견적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걸로 보험 타면 자기 부담금 빼고 다 나오는데도 저한테 돈을 뜯으려는 속셈인 게 다 까발려진 거죠. 그전에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며느리한테 현금 받아가고 또 보험까지 타먹은 거면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며느리한테 사기친 거나 다름없고 저 상대방까지 한통 속이면서 서로 돈 나눠 먹으려고 공사친 거면 보험회사와 며느리 둘 모두에게 사기친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라서요. 결제를 하고 나니 시부와 사고 당사자는 급히 가봐야 한다며 저를 두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시부와 헤어진 바로 직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응, 나야. 이거 뭐야? 180만 원? 당신 지금 어디서 뭐해? 아버님이 다른 사람 핸드폰 파손시키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려고 나와 있지. 원래 수리하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분이 수리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새로 사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당신 카드로 결제했어. 왜? 문제 있어? 아니, 그걸 왜 내 카드로 사는데? 그럼 왜 내가 계속 돈을 내야 해? 당신 이상하네. 원래라면 아버님이 친사고 당신이 수습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는 며느리 집 딸이 아니잖아.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너 이렇게 성격 못된 애였어? 돈 뒀다 뭐 하게. 너 잘 벌잖아. 그 정도면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해결해야 하냐고. 당신이 신경도 안 쓰는 아버님 왜 나한테 다 맡겨?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한두 번이. 당신이 언제부터 효자였어?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왜 또 갑자기 못해줬다고 난리야. 잘해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잘해드려. 그리고 내가 네 가족이 원할 때마다 돈 인출해줘야 하는 통장이야? 어디서 사람을 호구 취급하고 난리야? 내가 이 땅 꼴 보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너 말 잘해. 너 돈 많다고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굽실거려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나 너랑 못 살아. 굽실거린 적 없던 남편놈이 이딴 말을 꺼내니 진짜 기가 차서 열이 얼굴로 확 오르더라고요. 살지 마.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그리고 네가 언제 나한테 굽실거렸어? 이런 식이면 못 산다고? 내가 할 말이다 이놈아. 해 이혼. 뭐하러 눈치 보고 있어? 말 한 번 잘 꺼냈네. 네가 안 하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내 눈이 병신이었지. 어디서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결국 화를 못 참은 제가 남편놈 말에 이혼을 하자고 선언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남편놈이 당황한 듯 다시 연락 와서 그런 거 아니라고 홧김에 말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무슨 이혼이냐며 난리였지만 저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입 밖으로 꺼낸 말 책임져. 나랑 못 살겠다며. 나도 네 의견 존중한다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오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남편놈은 제게 애원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빛과 같은 속도로 이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한 거죠. 결혼 기간이 짧아서 이혼도 빠르게 됐어요. 나눌 것도 없었고 서로 가져온 만큼 가져갔죠. 그렇게 이혼하는 동안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고 저는 당연히 시부가 우리 이혼에 대해 알게 됐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다 된 후에 시부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혼을 했는데 전화를 할 정도면 뭔가 큰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부가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 용건부터 건네더군요.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 아들 녀석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 내가 실수로 외제차를 박았는데 차주가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큰 돈이 어딨냐? 내가 믿을 사람이 너뿐이라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돕는 거지. 내가 꼭 그 돈 갚아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도와다오. 응?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부부가 이혼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때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 제가 예전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이요. 그것도 빌려가시고는 안 갚으셨잖아요. 그거 먼저 갚아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돈은 못 빌려드려요. 여태껏 빌려준 돈도 갚지 않는데 제가 뭘 믿고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드려요? 앞에 빌려준 거 갚으시면 또 모를까. 200만 원을 갚으라고? 당장 돈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돈을 내놓으라니. 못 갚으실 것 같으면 저도 500만 원은 못 빌려드려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아, 아니다. 내가 지금 200만 원 보낼 테니 그거라도 빌려다오. 시부는 얼마나 급했는지 허둥지둥 제 계좌로 그때 빌려간 200만 원을 보냈더군요. 저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돈부터 다른 계좌로 보냈어요. 급했는지 시부가 다시 전화와서는 한 번 더 저를 재촉하더군요. 지금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보고 500만 원 지금 당장 보내주거라. 차주가 지금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할 판이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0만 원은 못 빌려드릴 것 같네요. 솔직히 아버님이 저 뒤통수 치신 게 한두 번은 아니시잖아요. 뒤통수라기보다는 거의 사기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은 알아서 하시거나 제 전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 남편이라니. 저희 이혼했어요. 아버님 덕분에요. 여태껏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래도 이 기회에 서로 주고받은 돈 확실하게 정리하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연락처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시고 돈 써야 할 일 있으면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남의 귀한 딸에게 빨대 꽂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길게 할 말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저한테 사기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돈도 다 정산했겠다. 굳이 무슨 이야기를 더 할까요? 그런데 시부는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스팸을 걸었더니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질을 했어요. 몇십 통을 연달아 전화하는 시부를 보며 저는 무음으로 폰을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시부의 연락들 사이로 전 남편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 속이라도 긁을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뜯어갔어? 당장 아버지한테 돌려드려. 부자가 쌍으로 웃기네. 넌 네 아버지가 돈 뜯긴 것만 생각하고 내가 뜯긴 건 생각도 안 하지? 맨 처음에 내가 빌려준 거고 그거 돌려받은 거야. 정당한 거래였거든? 뭘 알고나 말하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더 시끄럽지? 지금 당신이 무슨 짓 저지른 건지는 알아? 아버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진짜 외제차 사고 낸 것도 문제인데 차주가 조직폭력배 같아. 아버지한테서 못 받으면 아들한테 받겠다면서 지금 나한테도 협박 문자고 난리 났어. 이런 식이면 당신도 무사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보세요. 나 당신이랑 남남인 사람이야. 애라도 하나 있었으면 또 모를까. 애도 없는 우리 사이가 찢어지면 그냥 남인 거지. 나한테까지 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가족이 잘못한 거지. 관련 없는 사람이고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 알면
쓸모 없어서라도 나한테 올 일 없으니까 신경 꺼. 진짜 당신 왜 이러는데?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남이라도 한때는 같이 산 사람이잖아. 애원하는 전 남편 목소리에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같이 산 게 뭐가 대수라고?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러는데? 네가 죽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고. 돈 200만 원 돌려받은 건 정당한 거야. 내게 빌려간 돈이었으니까 내가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사고 나서 생긴 비용은 네가 처리하는 게 맞는 거고. 마누라 없어서 어떡하냐? 돈 대신 내줄 사람 없어서.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다 무슨 소용이래? 어찌됐건 나는 이제 당신 집안이랑 상관없는 사이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기분 더러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 결국 전 남편은 조폭 같은 남자에게 시부 대신 500만 원을 지급하며 돈을 날렸고, 저는 시부가 제게 빌려간 돈 2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시부의 패착은 아들 부부가 이혼 상황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겠죠. 전 남편도 웃긴 게 이혼 전에는 시부를 가족으로 생각하니만이 이따위 망언을 짓거리더니 결국 이혼한다는 이야기조차 시부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로 시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본인은 불효를 해도 당연하고 와이프는 무조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전 남편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그걸 보고 나니 마누라에게 대리효도 시키려는 천하의 나쁜 놈과 이혼하게 된 것이 제 일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년 동안 일을 자식과 남편 대하듯 아끼며 열심히 키워나갔어요. 쓸데없는 시댁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니 일에 탄력이 붙어서 매출도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이혼 후 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제게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SNS를 통해서요. 청첩장 사진이 떡하니 올라왔는데 솔직히 상대방 여자에게 딱한 마음뿐이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만났을까? 딱 그런 마음만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관여할 만큼 사람 좋은 것도 아니니 신경 끄려고 했죠. 그런데 여동생이 전 남편의 재혼 상대와 찍은 웨딩 사진을 보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언니 전 남편 재혼 상대라고? 나 아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미쳤나 봐.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 왜 누군데? 너랑 친한 친구라도 돼? 엄청 친한 건 아닌데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같은 반 된 적은 없는데 같은 학원에 다녀서 겹치는 친구가 있거든. 아니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변호사야. 그런데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초혼인 여자가 돌싱남이랑? 다 알고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안 되겠어. 내가 말리기라도 해야지. 야, 됐어. 남의 연애 사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둬. 문제 생기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그리고 거기 구멍이 전 남편 하나는 아니잖아. 그 시부가 여전히 똑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면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겠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이면 모르겠지만 알고 지내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건 좀... 그렇다고 네가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 괜히 나섰다가 너 듣기 싫은 말만 할지도 모르지. 나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있겠어? 가만히 놔둬도 지 무덤 열심히 파고 있을 테니까. 인사만 하고 지내는 친구라도 그런 친구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막고 싶었는지 여동생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고민 좀 해봐야겠어. 이야기를 할지 말지.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전 남편의 계정에서 청첩장이 싹 사라졌어요. 웨딩 관련 사진들도 다 없어지고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동생에게 연락해보니 자기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에게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경위와 시부의 만행을 모조리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특히 시부가 상대방과 짜고 사고 난 것처럼 꾸며서 저한테 합의금조로 돈 받아가고 그 후에 보험까지 타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변호사니까 범법과 관련된 일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그쪽으로 건드려봤다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생의 의도를 오해해서 꽤 미워했다고 하던데 그 뒤에 시부가 그 예비 며느리에게 사고가 났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사람이란 게
의심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거기서 시부가 도화선을 당겨버렸으니 그 예비 신부가 자세히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시부는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는 사람과 짜고 예비 며느리에게 돈을 타고 보험금까지 타먹으려고 한 상태였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시부의 범죄 행동에 놀라 결혼식 직전에 전 남편과 파혼하고 시부를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로 신고했다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결혼 비용을 다 날리고 시부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했던 시기에 보험 사기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결국 이번에는 실형을 살게 됐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전 남편과 그 가족인 시부와 엮일 뻔했던 그 친구는 여동생을 찾아와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고 갔다고 해요. 의심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선뜻 도와줄 뻔했다고 말이죠. 속이 시원한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아주 속이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파혼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아주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온 동네 내 소문 다 내고 다녔어? 설마 내가 재혼하는 게 짜증나서 내 재혼 막으려고 그런 짓 한 거야? 내 앞길이 그렇게 막고 싶었어? 이 나쁜 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우리 이혼하고 남남인 거 잊었어? 그러면 내가 누구랑 뭘 하든 상관 말았어야지. 누가 누구 앞길을 막아. 뭘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앞길을 막은 게 아니라 그 여자 인생 살려준 거야.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놈 앞길을 막아.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질 놈을. 근데 가려면 너 혼자 가야지. 왜 애꿎은 여자를 끌어들여? 그리고 네가 파혼당한 게 나 때문이 아니지. 그 여자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에 대해 들었을 때 네 놈한테 파혼하자고 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더 의심했지. 근데 봐. 결국은 당신 아버지가 한 건 했잖아. 돈이 얼마나 궁했으면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한테 사고 쳤으니 돈 달라고 했겠어. 그 이후에 그 여자가 뒷조사한 건 몰랐나 보네? 너 그걸 말이라고 왜 그런 말을 그 사람한테 했냐고. 그거 명예훼손 모욕죄 그런 걸로 너 소송 걸 거야? 걸어.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최소 성립 요건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잘난 척은. 소송하고 싶으면 해. 누가 문제 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주겠지. 근데 그 전에 이 물건은 좀 가져가. 당신 아버지 우리 집으로 자꾸 편지 보내는데 완전 짜증나거든? 저는 전 남편에게 하얀 편지 봉투 더미가 담긴 봉투를 거칠게 건넸어요. 아, 처음 알았는데 당신 아버지 좋은 데 가셨더라? 그런데 우리 이혼했다고 말했는데도 우리 집으로 편지 넣으시던데 앞으로 이 편지 반송시킨다고 전해줘.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효도하고 싶은 아버지면 좀 잘해. 도대체 뭐 하느라 아버지 뒤치다거리도 못해? 전 남편은 시부의 편지를 한 통 꺼내 읽고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읽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당장 영치금부터 넣어달라며 자식이 된 도리로 아비가 이렇게 힘든데 돈 한 푼 안 넣어주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몇 건이나 되는 보험 사기로 징역형 살고 있는 주제에 아주 당당하게 영치금을 바라는 시부와 그런 시부의 편지를 보고 열불이 난 전 남편을 향해 저는 한바탕 웃어줬어요. 너 얼굴 완전 홍당무됐어. 이혼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얼굴인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네.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하긴, 너 잘하긴 했잖아. 남의 돈으로 효도하는 거. 왜? 애써서 잡아뒀던 능력 좋은 예비 신부가 사라지니까 효도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겠어? 그러게 좀 작작하지 그랬어. 네가 네 아버지하고 연락을 아예 끊고 살면서 아버지 문제 오픈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다 네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 그냥 너희 아버지 원하는 대로 영치금이나 듬뿍 넣어줘. 어차피 결혼하려고 모은 돈도 있을 텐데 그걸로 아버지 돈 넣어드려. 효도해야지. 안 그래? 이 인간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왜 이딴 편지를 이쪽으로 보내서 사람 쪽팔리게 만들어? 아, 너무 웃겨서 배 아프네. 우리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남겼거든.
앞으로 재혼이 또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법 쪽에는 좀 피해라. 범법자 아버지 수수방관한 주제에 변호사랑 결혼을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는 전남편 놈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노려보면 누가 무섭대요? 이빨 빠진 개가 노려봤자죠. 재혼 준비에 쓰였던 돈이며 자존심까지 모두 탈탈 털린 전남편의 소식은 그 뒤로는 알지 못했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었죠. 뼛속 깊이 새긴 경험 하나 알려준 놈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시댁 부모님 잘 보세요. 시부모를 보면 남편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의 결혼 생활은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네요. 저의 실패를 경험 삼아 다른 분들은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혼에 대해 길게 써왔어요. 시간 내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